한국형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SM 우레입니다. 우레. 짜잔. 신속히 개발하는 이른바 번개 사업을 제안하죠. 이거에 대한 문제는 미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좀 됐습니다.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야, 됐어. 네. 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 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아재님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라트비아라고 발틱 3국 중에 한 곳에 다녀왔어요. 무슨 일로 다녀오셨나요? 유승환 감독의 신작 영화가 있습니다. 휴민트라고. 유승환 감독의 전작인 베를린하고 약간 세계관이 비슷한데 약간 스피노프라고 볼 수 있고요. 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인성 배우, 박정민 배우, 신세경 배우가 주연을 하는 아주 재미난 영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네 분 중에 누가 가장 이쁜가요? 네 분이면은 조인성 배우, 박정민 배우, 신세경 배우 정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그래서? 영화라는 게 사실은 군 작전하고 비슷한 면도 있어요. 여러 파트가 모여서 하나의 완성물을 만드니까 거기서 보는 배울 점들도 많고 그랬어요. 살이 쏙 빠져서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는 쪘다고 그러던데. 얼굴만. 자, 주변에서 아재님과 제가 함께 하는 이 리얼 웨폰 K를 보고 다들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일단 외모에 관한 거예요. 아, 다른 출연자들은 코스염을 붙이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를 벗든 아래를 벗든 좀 베껴보자 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주. 벗기 뭘 벗어? 지금 이게 리얼 웨폰 K고 온 가족이 시청 가능한 19금도 아니고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위, 아래 요겁니다. 목 위로. 예. 그래서 이 거사를 앞두고 의지를 나타내는 퍼포먼스로 가끔 삭발을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웨폰 K의 승승장구를 위해서 아재님의 코스염 혹은 아재님의 선글라스다. 됐고, 오늘 주제는 한국형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SM 아주 좋은 주제죠. 우레입니다. 우레. 하지만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네. 우레를 가지고 이행시를 해서 아재님이 웃게 되시면은 위, 아래 중에 하나를 오늘 포기하시는 걸로. 화재 전환이 안 되네요, 그죠? 콜. 오케이. 예, 그러면은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 우리 아재님의 외모는 네. 레전드급이다. 안 웃으시네요. 한 번 더. 기회를 3번은 주셔야죠. 3번이에요. 오케이, 한 번 더. 우! 우리 아재님은 네. 레알 안 웃네. 웃었어. 자, 아래, 위, 아래. 굳이 벗으라면 아래를. 자, 여러분 최초입니다. 아재님의 코스염 저희 국방홍보원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코스염을 벗은 아재님의 모습. 사실 저도 컨셉이라 답답했어요. 오늘 시원하게 그럼 한번. 짜잔. 오. 안녕. 그 이행시 첫 번째 맞았네. 예, 외모도 아니, 레전드급이시네요. 무슨 말씀이야. 어이가 없는 말씀을 자꾸. 마지막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예, 자 드디어 아재님의 코스염을 시원하게 띄었으니까 우리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북한의 장사 정포를 잡는 KT즘. KT즘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하루 20분 잠시 쉬는 시간에 지하철, 차 안에서도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내 손 안의 K-밀리터리 가이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큰 힘이 됩니다. 자,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즘의 개발은 2010년 벌어졌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배경이 됐는데요. 연평도 포격 도발. 맞습니다. 당시에 이 국방부의 대화력적 목표가 72시간 안에 수도권을 누리는 북한 포병 전력의 70% 정도를 섬멸할 수 있다라고
국방부에서 밝혔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브리핑을 딱 듣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72시간? 그럼 3일이잖아. 아니 그럼 3일 동안 우리는 의도맞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거의 역정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간을 줄여야 돼. 전쟁 개시 하루 안에 북한 포병 전력의 상당수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국방부의 목표치가 정해졌고 발표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 700여 문 양산이 목표였던 K9 자주포 숫자를 1200여 대로 늘렸고요. 그래서 늘어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 육군의 K55 자주포, 그때 보유 수량이 약 1180여 문이었어요. 을 K55A 대화력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주포로 업그레이드 사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양산 숫자도 그때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북한 포병 체계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문제는 북한 갱도 포병에는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열압력 탄두와 지하 관통 탄두를 결합한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을 신속히 개발하는 이른바 번개 사업을 제안하죠. 1년 6개월 만에 시험 발사까지 했고 그런데 그 결과를 언론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죠. 왜일까요? 보통 번개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번개 사업이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번개 사업이라고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아실 텐데 우리가 번개 사업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번개 사업이 적에게 알릴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게다가 북의 포병 전력, 북한이 그렇게 아끼는 포병 전력을 분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언론에 알린다는 건 굉장히 좀 힘든 거였죠. 비닉 사업. 아무튼 이 번개 사업을 통해 KT즘이 성공을 바로 딱 한 건 아닙니다. 1년 만에 성공하면은 그 흔히 얘기하는 외계인을 갈아 넣은 거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얻어낸 그 결산물들을 토대로 새롭게 얻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KT즘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기본 베이스가 뭔가가 있었겠죠. 그게 바로 KBATS, 어떤 분들은 K-배츠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코리안 발리스틱 에어리얼 타겟 시스템, 한마디로 한국형 탄도미사일 모의 표적입니다. 천궁 미사일을 이용한, 또 마침 이 앞에 천궁이 있네요. 천궁 미사일을 만들었으면 실험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쓸만한 무기 체계인지. 그래서 그러면은 표적이 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게 KT즘의 시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적을 또 만들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탄도 미사일의 특성을 그대로 재현을 하다 보니 탄도 미사일의 발사 거리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된 거죠. 그래서 무려 180km를 날아갈 수 있었고요.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잠깐만, 우리가 비슷한 거를 벌써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좀 개량해서 성능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KT즘의 많은 부분이 응용이 되게 됩니다. 2023년 5월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이 됐고 2025년 2월 18일에 실전 배치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선제 타격 체계인 킬체인의 핵심 전력 중에 하나로 꼽히는 KT즘. 먼저 KT즘 1의 재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는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파괴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용도입니다. 구경이 600mm 정도 되고요. 사거리가 약 180km예요. 그러니까 서울 이북에서 사격을 할 경우에 평양 정도 거리까지는 제압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평양 불바다?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탄두의 중량이 500kg 정도고요. 탄두는 열 압력탄입니다. 발사 플랫폼은 당시에 빠르게 전력하기 위해서 고정식 발사대 방식을 취했어요. 한 개의 고정식 발사대에 4개의 유도탄이 운영이 가능한데 그러면은 한 발 쏘고 기다렸다 한 발 쏘고 이렇게 하냐? 아닙니다. 4발이 연속으로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유도 방식 중요하죠. 유도 방식이
GPS 그리고 관성 항법 장치를 복합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관성 항법 장치는 자체적으로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위성 신호가 없어도 비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타겟에 정확하게 꽂힐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PS 유도 방식도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GPS 유도 방식은 위성 신호를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날아가면서 위성 신호를 받아서 자기가 수정을 하면서 쭉 날아가는 거죠. 특히 종말 유도 시에 정밀한 타격을 수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GPS 신호가 방해될 경우, 그러니까 두 이 방식 중에 하나가 안 돼도 계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작전 성공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형 대조 항법의 적용도 가능해요. 이게 순항 미사일에만 들어가 있는 이런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지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GPS 없어도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재민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일단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이에요. 고체 연료 추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료 보관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게 고체 추진이 아니고 만약에 액체 추진을 한다면 연료를 잠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취약 포지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때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근데 고체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만 하면 바로 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북한이 많지는 않지만 인공위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2가 이미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무2A랑 비교를 많이 하긴 하지만 왜 굳이 분류가 겹치는 KT즘을 또 만들었느냐, 그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현무2와는 탄도탄이라는 점만 같을 뿐 임무하고 개발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비교를 잠깐 해보면 사거리 300km 현무2A가 있는데,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전시에 단시간에 다수의 표적을 제압하려면 수량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럼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무2 계열 탄도탄 가격이 대략 한 20억이라고 할 때 KT즘은 얼마 정도 할까요? 그 싸니까 그렇죠. 만들었겠죠. 8에서 한 10억 정도 아하. 한대요. 이게 좀 많은 수량을 한 발 사올 때 두 발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임무는 또 약간 다른 게 현무2 계열이 비교적 후방에 있는 병창선이나 지휘시설들 전략 표적들 타격에 중요시해서 개발이 됐는데, KT즘은 장사정포 진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전술 표적들이 최우선적으로 목표이기 때문에 180km 정도 사거리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비싼 거는 비싼 미사일로 때리고, 네. 좀 싼 표적들은 싼 미사일로 때리고. 그렇죠. 이게 표적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술 표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를 위해서 운용은 KT즘은 육군의 야전 군단에서 운용을 할 수 있지만 현무2나 에이테킴스는 미사일 사령부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다르기 때문에 야전에서 후방에 있는 적 표적을 타격해야 하는데 미사일 사령부를 거치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길어지죠. 즉각 타격이 쉽지 않겠죠, 그죠? 지연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술제대에서 사용되는 활용은 전술제대 지휘관의 결정에 의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사령부는 작전 및 전략제대가 되기 때문에 전술지휘관이 판단을 해도 위에 지휘관의 판단을 득해야 돼요. 대화력전 같은 임무를 할 때 서로 빨리 써야 되는 이런 임무에서 루프가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거리도 줄여도 상관없겠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즉 전술 표적에 대해서는 작전 및 전술급의 화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거리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계속 지금 전략 전술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청자분들 대부분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전술과 전략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략과 전술, 작전 이거 구분이 되게 모호합니다.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 나라마다 다르고 군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려도 그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충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략이란 용어도 많이 스피노프 돼서 무슨 대전략, 군사 전략을 떠나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전략이 뭐야, 영업 전략은 뭐야, 경영 전략은 그죠. 뭐야 이런 식으로 용어가 너무 방대하게 사용됐어요. 하지만 군에서는 전략이냐 개념을 장소냐 공간이냐 또는 시간이냐 이렇게 나누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 공군 같은 경우, 한미 공군 같은 경우는 전략을 약간 시간의 개념으로 나눠서 뭐 더 먼 롱텀 장기 전략,
단기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현행 작전, 현행은 작전으로 분류하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지상군이나 뭐 서방이나 또는 러시아 이쪽은 약간 공간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따지면 아까 표적을 얘기했는데 전략 부대가 타격해야 될 표적을 전략 표적, KT즘-1 전술제대가 타격해야 될 것은 전술 표적이라고 표적들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분계선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해당 부대가 할 수 있는 화력의 영역이 여기까지다. 근데 이것도 어떤 부대가 그럼 작전제대냐, 전술제대냐, 군 구조가 계속 바뀌고 예전에는 뭐 군단 이상이었다. 근데 지금 스트라이커 부대 되고 뭐 이러면서 편제나 화력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그래도 우리의 작전의 선을 보면 FSC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화력협조선이라고 있어요. 예. 그 화력협조선 이전의 표적이냐, FSCL부터 FB 우리 군단 화력까지의 표적이냐, FB 이북의 표적이냐 여기에 따라 좀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 군단이 쓸 수 있는 화력은 FB까지죠. 그러면 작전적 그리고 FSCL 전술적 이 부분을 작전적 전술적 표적 그러면 작전제대 전술제대가 되는 거죠. 작전제대 또는 전술제대 사단 예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씩 화력에 따라 임무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에 따라서 그거 영역을 얼마 정도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180km 이내 표적을 때리기 위해서 영역이 바뀌겠죠. 하지만 아까 이게 미사일 사령부 이런 데는 그 FB 이남의 표적보다는 그 멀리 있는 표적들 아까 병참성, G시설, C4I 이런 걸 빨리 무력화하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현무2를 내가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걸 여기다 사용해야 돼 하는 이런 생각하는 게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KT즘-1이 전술제대, 작전제대가 사용할 수 있게 화력을 나누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KT즘-1의 이 뭐 전술, 전략 이런 구분이 왜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됐습니다.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야, 됐어. 예. 아까 사거리 얘기를 했는데 전술 표적에 대해서는 작전 및 전술급의 화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거리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유도 장치를 한번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군용 GPS 신호 이게 방해 전파에 되게 강하거든요. GPS 제머에도 항재민 기능 많고 거기에 크립토키도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는 미군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로 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전술 표적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KT즘은 전술 표적, 그래서 사거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군용 GPS를 달 수 있는 경우가 된 거죠. 사실 현무2A와 이런 비교는 KT즘-1을 개발할 때 나왔던 궁금증이었습니다. KT즘-2는 현무2A와 사거리와 임무 면에서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사거리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거리가 300km 고가치 표적, 이제 고가치 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을 타격하는 것이 비슷한 거죠. 이제 표적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술 표적이냐, 작전 표적이냐, 전략 표적이냐. 근데 현무2A는 전략 표적을 담당하지만 이제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그럼 나는 전술부터 작전 전략까지 다 때릴 수 있겠구나 하고 사거리는 퉁친 거죠 이제. 하지만 어디에 사용될지는 지휘관들이 결정하겠죠. 자, 그러면은 KT즘-2는 현무2A를 대처하기 위해 개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론으로 보면 비슷한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테킴스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육군의 중장기 사업 안에는 원래 KT즘-2 개발 사업이 없었는데 이게 미국이 갑작스럽게 에이테킴스 수명 연장 거부로 인해서 KT즘-2 개발 사업이 긴급히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침투형 열 압력탄 그 파괴력이 엄청나죠. 이거 무섭습니다. 다 태워요. 연달아 쏘아 올린 미사일이 그곳에 있는 표적에 명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발 떨어지고 두 번째 발이 첫 번째 발 구멍에 그대로.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보다 먼저 실전 배치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UAE가 먼저 샀다고 하네요. KT즘을 비밀리에 샀다고 합니다. 폴란드 경우는 CTM-290이 장착됐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니까 신속하게 도입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군이든 해외든 좋은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뇌피셜을 올리다고 하면은 KT즘이 대중국발
A2AD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왜 사거리가 현무급 나오니까요. 그리고 KT즘이 정밀도가 높아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